조합 입장에서 집행부나 임원조합 인원들이 바뀌지 않고서는 임원들이나 조합장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무지 힘이 적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앞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조합원들이 가장 답답한 변경할 때가 뭐냐면 여러분은 뭐 정치적으로 호불호가 다 있을 수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는 부당이 터졌다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근데 우리는 계속 단일제 대통령을 계속 갖고 있어도 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조합 인원을 해임하거나 개임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조합원들이 조합 쪽에 쓰는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사업 늦어지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 사람이 사업을 얼마나 빨리 하고 가장 사업이 빨리 가는 것은 준법 하는 겁니다. 법률을 지키고 반칙 안 하면서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더 반칙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반칙을 안 하고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소송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사업시행이 제가 아까 사업시행 계획서 엉터리고 여러분한테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가 하자가 있다. 그럼 사업시행 무효소송하자. 제가 그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시행 계획은 앞으로도 또 바뀌어요. 계속. 이게 고착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걸 소송을 하면 그때는 사업이 늦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갔는데 잘못했다고 다시 여기서 출발해 이러면 늦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늦어지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사업시행은 앞으로도 두 번, 세 번 바뀐다. 바뀔 때 제대로 하면 돼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차대갖고 몸들이 잘 못하면 뭐예요? 두 번째라고 제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사업시행도 여러분이 조금 절차를 잘못하고 그동안에 여러분 몰랐으니까 여러분을 함부로 대했을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발전은 끝나고 또 사업시행은 중간중간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자료도 항상 보여주고 여러분한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늦어진다는 혹시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조합에서 그 논리를 펼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진 것과 임원의 개임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개임을 해야 긴장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걸 경험해 보면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가도 여러분이 아무 시비도 안 하고 해서 지금까지 정말 잘 왔는데 아, 이제 우리 조합원의 의식이 깨어나서 본인들이 드디어 주권을 스스로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도 조합을 긴장하고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일을 했는데 조금 미비한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조합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을 잘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이 꼭 만드시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동의하시면 이거 저 써주고 가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사업을 한다고 이미 집행한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건 선택할 일입니다. 제가 마지막 안건을 잡아놓은 게 손해배상 청구의 건이라고 잡아놨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거를 제기하냐면 자, 우리가 과거 사는 청산해야 될까요? 용서의 대상인가요? 왜 이걸 청산 안 하면 새로운 사람에게 잘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다소간에 잘못해도 우리 조합원들이 그것까지는 책임을 안 묻더라. 그러니 좀 적당히 해 먹어버려도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다라고 하면 후임자도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용서하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지 않더라라는 걸 알았는 게 외국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전쟁 문제 전범을 그때 지나면 딱 잊어버리고 놔두든가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끝내 체포하고 법정에 세우든가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새로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과거를 묻지 말고 앞으로만 잘할게 하는 그 약속은 말이 안 되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용서하고 나만 잘못하면 왜 나만 지적해라고 하는 시비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는 반드시 억울하면 여러분 결국 돈이잖아요. 돈은 돌려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여러분 조합의 정관 32조 7항은 국가를
여러분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합은 사업 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여러분을 그대로 갖다 써라 이 얘기입니다. 준용하여 처리한다는 얘기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누가 쓰는 거냐? 옛날에는 예산의결법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국가 당사자로 계약입니다. 공무원들이 계약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는 법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틀은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뭐냐면 용역계약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왜 아까 물량을 막 설명드렸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여러분 정관 지키려면 정관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관을 안 지켜도 됩니까? 네? 지켜야 된다. 남자든 조합이든 정관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되고. 근데 국가 당사자랑 계약을 하는 법률은요. 우선은 물량 내역서를 뽑게 돼 있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그러면 아까 뭐예요? 성면 감리 계약을 하려면 성면의 철거 기간이 예상 기간이 얼마고 그 기간에 감리원이 한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한 명의 그게 물량 내역이죠.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하면 아까 제가 성면 조사자는 원가 계산을 전문 기간 안 막히더라도 공장 인터넷에서 18만 원 받겠다는 놈, 30만 원 받겠다는 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 할 필요 없고 견적 그걸로 넣으면 되죠. 원가 계산하면 견적 같은 거 맞는 거예요. 근데 자, 물량 내역서를 뽑아서 이걸 근거로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면이 필요하면 도면을 주고 여기에 그 대신에 물량은 뭐가 들어가야 한다. 아까 시공사와의 계약도 마찬가지죠. 내가 물량 내역이 없으니 450이든 430이든 비싸다 싸다 말 못한다고 했잖아요. 물량 내역이 없는데 뭘로 지을지도 모르는데 아까 몰라요가 정답이라고 했잖아요. 물량을 모르는 데가 이게 싸지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용역비 물량은 아까 내가 알려주니까 여러분이 비싸다고 한숨을 쉰 거예요. 근데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 물량 내역서를 뽑아서 이걸 근거로 사업 설명을 하면 입찰에 사업 설명이 온 놈들이 입찰 공고 보고 와서 아 나는 얼마에 써야 되겠다. 저기서는 10명 들어간다는 난 5명으로 가능해. 그러면 나는 이 정도 쓰면 되겠다. 뭐 이게 짐작이 갈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그걸 근거로 그러니까 물량 내역서를 근거로 먼저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원가는 여기다가 안 보여줘요. 이 사람들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국가 당사자라는 계약을 하는 법률은 일반 경쟁이 원칙입니다. 대전제는 일반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5천만 원 이하면 수익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5천 이상까지 다 일반 경쟁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원가 계산을 하고 사업 설명회를 하면 원가 대신에 비밀로 합니다. 이 원가 계산이 예전 가격이 되는 겁니다. 낙찰 예전 가격. 그래서 예전 가격보다 높은 거는 입찰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전 가격 원가가 예를 들어 5천만 원 나왔는데 어떤 놈이 6천을 썼다 그러면 아예 그냥 자동 탈락입니다. 입찰 자체가 낙찰이 안 돼요. 이런 보다 낮은 것 중에서 이제 최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전 가격 옛날에 입찰 비리 공무원들이 뭐 뇌물 받고 했다 할 때 이 가격 빼돌렸다고 이 정보 알려줬다고 처벌받는 거예요. 짜고 쳤다는 게 이거 알려주면 맞출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에 하면 1등 하겠다 이런 게. 그러니까 그렇게 예전 가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자한테는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 입찰 보증금을 안 하면 거짓말 칠 수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을 상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 면허도 없는 놈이 뭐 사기 입찰을 했다든지 이름만 하는 회사 만들어갖고 여기는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정겹촌 아닌데 정겹촌 여기 입찰 딱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등록하면 되고 계란이가 그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입찰 보증금을 받는데 입찰의 무효 사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국가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44조에 첫째는 입찰 공고를 전자입찰을 공고 안 했거나 두 번째 이 입찰 보증금을 100분의 5 이상 안 받았거나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든 계약이 전자입찰 공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입찰 보증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무효죠.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돈을 가져갔다라는 얘기는 정관을 안 지키는 불법행위는 누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물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이 설명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당연히 해지 가능하죠. 처음부터 무효였으니까. 얘도 할 말이 없어요. 이 규정을 여러분은 정관 32조 7항을 안 지켰어요. 정관은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사적 자치 규약이니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의 계약을 이 무효를 한 놈을 상대로 이 짓을 한 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라는 게 안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체를 상대로 해야 되니까 어차피 똑같은 놈이잖아요. 갖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놈한테 못 받으면 이놈한테라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수사기관에 여러분들은 수사기관에 수사할 때요. 기업인들 데려다 수사할 때 너 이거 나한테 협조 안 하면 징역 10년 살게 할 거야. 이걸 더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네 재산이 그동안 축적된 재산이 한 5천원 되는 것 같은데 5천원 이거 다 뺐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더 무서워할 것 같아요. 돈 뺏기는 거 훨씬 무서워합니다. 징역은 그냥 살겠다는 건 많아요. 그것과 협박이 안 돼요. 네가 아무리 나를 해봐도 내가 좋은 변호사 갖고 법원에 나온다 이러고 협박이 안 돼요. 재산 뺏기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못된 짓 범죄도 결국 돈 때문에 재산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뺏겨버리면 진짜 허무한 일이잖아요. 징역은 좀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거기도 돈만 있으면 살만하다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손해를 입은 손해를 그대로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의 손해를 회복하시겠습니까?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할 것이냐 불효를 할 것이냐 부모님이 시킨 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살아생전에는 내가 말을 좀 안 들었어도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내가 잘못된 걸 알았던 이상은 내가 이걸 반드시 옳은 일을 해서 내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옳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 편에 서서 도와줘서 내가 이걸 이 손해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입니다.